석패율제를 놓고 4+1 공조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예 선거법 논의는 제쳐두고 민생법안과 공수처법부터 처리하자고 나섰습니다. 계속되는 정당 간의 힘겨루기, 과연 정치 발전을 위한 산통일지 여야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모처럼 그 4+2에 참여하고 있는 야당들이 한 목소리로 이제 단일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넘어온 공을 민주당 쪽에서 못 받겠다고 이제 다시 또 넘기셨어요. 네. 지금 이제 쟁점이 결국 이제 석패율제가 되는 건데, 자, 이 석패율제 뭐 절충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왜 사실상 이제 거부하신 건데요? 예. 일단은 이 비례대표 의석이 좀 충분하면은 그 석표를 통해서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구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이제 석패율제라는 걸 권역에다가 이렇게 주게 되면은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당선되기 힘든데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호남에서는 한국당 후보가 당선되기 힘든데 호남에서도 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원래 석패율 아닙니까? 네. 원래 그래서 이것은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안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 각 정당이 이 석패율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확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우리 뜻하지 않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 중진 의원들이 본인들의 어떤 재선을 보장하는 기득권을 오히려 챙겨주는 통로로 이 석패율제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제 개혁이라는 게 이 비례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뭔가 개혁적인 차원의 추진을 했었는데, 이 석패율제가 있으면서 이 중진들의 재선 보장력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국민들께 비판을 받다 보니까 저희 당 내에서는 이 부분을 쉽게 수용할 수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 3+1에서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어제 저희 당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고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패율제라는 게 원래 취지는 어떤 지역주의 구도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순기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진 의원들의 패자 부활을 돕는 쪽으로 더 이용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사실은 이제 정의당 쪽에서도 이른바 이제 단서 조항을 달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거든요. 중진 의원들한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절충의 여지가 없습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정의당의 그 의견이 예. 3+1 내에서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 네. 그게 또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 4+1 전체가 합의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 4+1 내에서 이제 잡음이 나니까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중진들의 패자부활 카드로 사용된다든지 이 다선 부활용 통로로 쓰이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비례대표자라는 게 어떤 청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등용하기 위한, 정치로 등용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석패율제를 통해서 청년, 여성, 장애인, 전문가 집단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이 다선들이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국회에 들어오는 통로로 악용된다라면은 우리가 선거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것을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네. 한국당 쪽은 사실 이제 4+1에서 지금 협의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4+1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들 그 낯뜨거운 의석수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밥그릇 싸움하다가 힘들고 안 되니까 지금 또 한국당 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국당 탓이에요. 제가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도 한국당 탓인데 뭐 이거는 예견된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처음부터 이 정의당은 굉장히 이번 이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20석 이상의 그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꿈을 꿨거든요. 황금 밥그릇을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민주당의 본전 생각이 나고 점점점 작아져서 이제 쪽박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계속 이제 의견이 다르다가 지금 거의 마지막에 가고 있는데 이제 석패율제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못 받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석패율제 그러면은 아깝게 탈락한 사람들이 지역구에 탈락한 사람들이 다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깝게 탈락하는 사람들은 주로 군소 정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이겠죠. 심상정, 뭐 정동영, 박지원, 손학규 등등이 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애석하게 떨어지면 이분들이 다시 이제 비례대표가 되려고 하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나오면 이제 석패율제가 있으면 열심히 해서 표를 많이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같은 진보 집단끼리 이 표를 쪼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가 한국당에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 좋은 일, 한국당 좋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의 지금 싸움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안을 들고 나오는 게 이중등록제라는 걸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등록제도 사실 같은 겁니다. 이중등록제나 석패율제나 결국은 중진 의원들이 떨어져도 다시 국회의원을 영원히 해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감히 좀비 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역구에 떨어졌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뭐 이중등록제라는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데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이 지역구 의원들이 다시 비례대표에도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내가 뭐 험지 같은 데 출마를 한다. 험지 출마하는 대신에 비례대표에도 이름을 올리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떨어지면 또 국회의원을 해먹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뚜껑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영구불멸을 내가 국회의원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석패율제도 그렇고 지금 그 이중등록제도 그렇고 이 본질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단연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안타까운 것은 정의당이 6석이에요. 그리고 민평당이 4석이고 바른미래당 중에 지금 당권파가 한 9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지금 한 20여 분의 국회의원이 지금 전체 국회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이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돼서 지금 굉장히 밥그릇 싸움하는 게 국민들 눈에 불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속히 이 4대 1인지 1대 4인지 협의체, 정체불명의 협의체 빨리 해체하고요. 정상적으로 민주당이 제1야당과 함께 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선거법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제대로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저는 간만에 우리 김정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빨리 좀 이렇게 우리 제1야당과 선거법 협상을 하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띄워주세요. 저희 안을 좀 받아주세요. 좋은 저희 안도 제안이시라고 같이.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러려면은 한국당이 조금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당이 당론으로 내놓은 선거제 안은 300석 이 선거군데요. 270석으로 줄이면서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버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에는 비례대표자가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례대표자라는 걸 통해서 청년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전문가 이런 약자들을 우리가 등용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한국당이 이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린 270석 선거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야가 작년 말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신을 가지고서 이 선거제 논의에 참여하신다라 그러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거제 논의 과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석패율제가 논의되다 보니까 중진들의 패자부활 카드로 다선의 또 부활 통로로 이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비례대표 취지에 맞게끔 비례대표들을 더 약자들을 더 등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논의를 하려면은 한국당이 먼저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린 그 당론 선거제 안을 일단은 좀 방향 수정을 해 주셔야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저희 당에서 270석은 그때 국민적 여론을 반영해서 의석수를 줄이자 그래서 내놓은 아니고요. 바로 비례대표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아니 그건 저희가 바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 강병원 의원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뉴스가 아니고 예전의 거 항상 처음에 것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는데 좀 전반적으로는 아직 저희 한국당이 당에서 반대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 잘못 알려진 거예요. 제가 아니, 잘못 제가 알려진 게 1%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노종면 앵커 하실 때도 그게 제가 뉴스도 직접 드렸고 예. 그 팩트 관계를 제가 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맨 처음에 낸 안 다음에는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 작년 12월에는 연동형 비례에 대해서 검토한다였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작년 12월에 어떤 합의안을 냈냐면 1월에
선거법에 대해서 반드시 합의 처리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합의 처리입니다. 그런 합의 처리라는 것은 제1야당을 넣어서 함께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불법 패스트트랙을 태우고 불법 사보임을 하고 한국당을 배제하고 마치 범죄 집단인 것처럼 절대로 선거 그 법을 논의할 때 한국당은 넣어줘서는 안 되는 그런 원천 배제해야 되는 집단으로 몰아붙인 게 바로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왜냐? 한국당은 어차피 저 과반을 못 얻게 하기 위한 법이 이번에 이 연동형 비례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의당과 함께 공수처법을 서로 맞딜하면서 정의당과 서로 짬짬이를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무한 투쟁을 하면서 우리도 같이 함께 테이블에 같이 논의를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언제나 열려 있고요. 지금 아까 그 270석을 계속 그런 식으로 오도하시면은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제가 그거는 아니요. 오도가 아니고요. 270석 모두를 지역구로 뽑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당의 그 당론으로 이후에, 발표가 됐고요. 아니, 그 이후에 이후로 이 당론이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님께서 아니, 그 뉴스가 이 늘 당론과 있었는데. 다른 얘기, 지도부의 얘기와 다른 얘기를 네. 자꾸 여기서 하셔서 아니 그 부분에 혼란을 대해서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게 봅니다. 아니죠. 예,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당 쪽에서는 그러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뭐 석패율제라든가 아니면은 연동률 뭐 상한이라든가 이런 연동형-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아니요, 대화에 연동형 참여할 비례- 의사가 있으십니까?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합니다. 원천적으로 반대하시는 예, 연동형 거고요. 비례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예. 저희는 이건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정확한데요. 다 아시다시피 아주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그 19대 때 선거 때 저희가 지금 1인 2표를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는 한 표, 지역구 자기가 원하는 지역구 의원을 뽑는데 한 표를 소선거구제입니다. 또 한 표는 그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정당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19대 때 자유한국당이 790만 표, 33%를 얻었습니다. 17석을 가져갔습니다. 정의당이 171만 표, 7.3% 4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연동형으로 지금 현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한국당은 33%를 얻어도 3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7.3%를 얻는데 11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국민의 표를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제는 조금만 더 지금 너무나 국민들이 복잡해서 이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모르는데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왜곡이 그 부분은 되는 이제 겁니다. 연동률을 좀 그 변형해서 가져가면 50%일 경우에 50%일 경우에 지금 바뀔 수 현재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이제 현재 이번에 말씀하신 이 50% 준연동제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요. 상한을 자 적용했을 그러면 때도 그렇다는 자 그러면 민주당이 예. 왜 갑자기 처음에 250 원안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변경을 해서 지금 250대 50으로 하냐? 사실 250대 50은요. 지역구 3석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민주당이 기필코 그 군소 야당과 싸워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본인들은 30% 내지 40% 정당 득표를 하더라도 비례대표를 거의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걸 민주당도 이제 알기 때문에 좀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예. 바로잡으려다 하고 보니까 지금 정의당과 의견이 달라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동형 비례제는 이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표심이 그대로 정당 득표율에 반영이 되고 그 표대로 비례를 가져오는 이런 상식적인 그리고 헌법에도 맞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야지 예. 30%를 얻었는데 비례는 거의 얻지 못한다. 이거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은 4+1 협의체 안에서의 지금 이견을 조정하는 문제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발효의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석패율제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절충안이 좀 제시된 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뭐 한 3석 정도만 적용한다든가 뭐 이런 안도 일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서 조항 부분이 있습니다만 각 당끼리 이제 좀 더 입장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어쨌든 총선 그 예비 후보자 등록도 이제 도래를 했고, 네. 이 선거법이 계속 이제 지연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정치적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그 이인영 원내대표는 차라리 그냥 공수처법을 갖다가 먼저 처리하자 이런 그 의견도 좀 제시를 했어요. 네네. 예. 일단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요, 이 선거제 개혁안 처리하는 문제, 그리고 공수처 설치하는 문제, 이거는 아마 한국당이 결사 반대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이 국회의사당에
정말 그 태극기 부대 그 폭력 집회를 하는 분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완전 국회를 난장판 만들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또 목숨 걸고 단식도 하기도 했고요. 이걸 막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 한국당이 막고자 하는 것이 이 검찰개혁법, 선거법이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는 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닌 민생 법안 그리고 그 예산 부수 법안들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이걸 먼저 처리하고 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은 필리버스터를 보장을 해드릴 테니까 시간 갖고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또 조건을 겁니다. 사과를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지 않으면은 또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민생 법안 처리하자고 하는데 항상 조건을 내겁니다. 정말 뭐 올해 1년 내내 보셨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김용군법 처리하자 그랬더니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 법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조국 민정수석 모셔와서 운영을 했더니 그나마 통과시켜줬습니다.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도 온갖 얘기를 들어 통과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뭐 한번 하자 그러면은 청문회를 받아줘야 된다, 특검을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서 민생법안 통과시키는 것 모든 걸 다 발목을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요. 이번만은 이런 조건을 걸지 마시고 정말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민생 부수법안, 민생법안, 유치원 3법이 포함된 이 민생법안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처법은 필리버스터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마음껏 필리버스터 하시면서 이 법은 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네. 제안을 하셨는데 네. 자, 한국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다 망쳐놓고 예. 민생 하니까 참 듣기가 괴롭습니다. 듣기가 괴롭고 국민들 참 지난 2년 동안 피눈물 나게 해놓고 지금 뭐 이렇게 법안 앞에서 민생 갑자기 들고 나오니까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데요. 저희는 민생 법안 저희가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그 민식이법 통과될 때도 그 다음 날 저희가 원포인트만이라도 열자. 그러니까 선거법, 공수처법 가지고 혈안돼 있는 민주당한테 적어도 민생법만큼은 빨리 열어서 이걸 처리하고 그다음에 선거법, 공수처법을 논의하자고 그때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묵살을 하고 갑자기 예산안을 그 문희상 의장께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예산안을 그냥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요. 그래서 자 지금 시간이 지나고 또 지금 그 선거법 가지고 밥그릇 싸움하고 아주 그냥 구태의연한 모습 보이고 국민들한테 창피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또 다시 제일 만만한 민생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대환영이에요. 민생 법안 처리 저희는 대찬성입니다. 받으실 겁니까? 당연히 본회의 받아야죠. 제안은? 당연히 네. 받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받고요. 조건도 처리해 주십시오. 다만 조건을 말씀을 붙이지 말아 아니요. 주셔야지. 조건은 당연히 자 그러면 국회를 엉망진창 불법 천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회의장이라면 당연히 사과 정도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국회의장 의사봉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뭐 국회를 막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예산안 날치기 한 건 512조 국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당연히 잘못한 게 있으면 날치기 했으면 사과해야죠. 그래서 사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원포인트 민생 법안 국회 빨리 여시고요. 이건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겁니다. 그다음에 공수처법 얘기하는데 공수처법은 지금 정의당이 절대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은 선거법이 목적이고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목적이거든요. 민주당이 공수처법이 목적인 이유는 하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계속해서 칼이 들어오는 겁니다. 정의의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칼을 막으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만의 검찰이 필요한 겁니다. 나만의 검찰이 필요한 거죠. 내 말 잘 듣는 내가 임명하는 공수처장, 내가 임명하는 공수처 검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저희 당에서는 이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면 지금 조국 수사, 유재수 수사, 김기현 지금 저 선거 개입 수사 등을 등등등등 정부에 불리한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모든 수사는 야 공수처로 가지고 와 이러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 입대고 시끄럽게 하고 반발하는 의원들 조사해 이러면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수처법만큼은 지금 윤석열 검찰이 못하고 있다면 몰라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공수처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법만큼은 저희는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수처법을 먼저 상정시킨다? 이거는 날치기죠.
그래서 이 공수처법은 지금 그냥 약속한 그대로 하십시오. 일단 민생 법안을 한다고 그러면 순수하게 민생 법안만 처리하세요. 네.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도 받을 의사가 있다. 그럼요. 자, 좀 그런데 이해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는 일단은 민생 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여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니까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199개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전 국민을 깜짝 필리버스터는 놀라게 안 했던 합니다. 것은 한국당이었습니다.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민생 법안 처리에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필리버스터를 먼저 철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저는 네. 철회를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일사천리로 가서 그럼요. 저는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국회의장께서 유감 표명도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빨리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빨리 한국당이 처리하시자고요. 이분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고 네. 또 뭔가 좀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이것저것 달지 예. 않습니까? 다만하면서 저는 그런 자, 거에 진정성이 어쨌든 이제 느껴지지 공개석상에서 않고요. 이렇게 아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필리버스터를 그런데 김정진 공식적으로 의원님하고 제가 아니 토론을 해보면은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은 예. 당 지도부 생각하고 너무 틀리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아니, 옴짝달싹 지금 안 하는데 자, 네. 제가 인영 설명을 의원님 해드릴게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 김정진 지금 의원님 좀 지난 다르신 회의 것 때, 같고. 지난 회의 때, 지난 네. 본회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본회의 때입니다. 12월 10일입니다. 1번에서 1번 회계 결정권, 그다음 민식이법 통과시켰습니다. 그다음 5번에서 16번까지가 해외 파병 동의안입니다. 필리버스터 걸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바로 다 풀었습니다. 왜? 미리 약속을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는다고 바로 선언을 하고 바로 통과를 불과 한 5분 만에 다 시켰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민생 법안은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풀고요. 저희가 다 직접 보여준 적도 있고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200번 이하에 있던 예산안을 갑자기 들고 나온 거는 민주당이었습니다. 문희상 의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 지진특별법 그때 173번이 있었어요. 날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저는 이 민생 법안 우리 포항 주민들도 굉장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빨리 저는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는 예. 그 얘기를 협조해주세요. 저도 저희 지도부에 가서 협조해주세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정말 김정지 의원님께서도 정말 예. 이렇게 저희는 직을 준비가 맡고 돼 계시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국당이 이 부분에 관해서 네. 필리버스터를 먼저 철회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저는 이 한다니까요. 문제는 일사천리로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하시죠. 중에 의장과 민주당이 뭐 국회를 불법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 그건 정말 사실을 호도한 거고요. 며칠 전에 월요일 날 국회 이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아수라장을 만들었던 거, 예. 그 불법 집회를 지도했던 게 한국당이었고 황교안 대표라는 거는 이미 온 국민이 다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상황을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이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전 잘못됐고요. 예.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겨레 신문에 자세히 써놨더만요. 한국당이 이 월요일 날 이 불법 집회를 이 국회 안에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사람들을 동원하고 지시를 하고 문자를 내렸는지가 한겨레 신문에게 적나라하게 나온 걸 봤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에서는 거짓이 아니라 국민들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번 네. 여기까지만 듣고요. 저희가 좀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한 가지 주제를 더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여야가 이제 강대강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총리 임명 동의안이 이제 좀 변수로 좀 등장한 것 같아요. 좀 정세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이제 이 인준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패스트 정국과 맞물려 가지고 이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자,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네. 인사청문회와 이 과정, 인준 과정에 대해서 저희 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모셔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심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뭐 경제와 협치 이걸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의 더 깊은 고민에는 이 인준 통과에 더 많은 중점을 두지 않았나, 역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모든 사안을 정쟁으로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좀 개혁적인 후보가 나와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라고 하면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은 좋아하는데 한국당은 온갖 흠집을 다 내가지고 보고서 채택도 안 해줘 버리죠. 저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철저하게 그렇게 대응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분이 대기업에서 경제를 정말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이고 실물 경제를 해보신 분이고 참여정부에서 산자부 장관을 하셨고
그리고 육선 의원이시고 당대표를 하셨고 전 국회의장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고 무조건 낙마가 목표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예수님을 해도 한국당 낙마시킬 거고 부처님을 임명해도 공자님을 임명해도 우리 한국당은 무조건 낙마만을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청문회라는 거를 정말 정책 중심으로 해서 이분의 능력을 검증하고 국무총리로서 우리나라의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인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낙마가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청문회 그리고 이후 인준 과정에 있어서는 한국당이 이런 무조건 낙마시켜서 대통령을 창피주고 이 정부를 곤란에 빠뜨려야 우리 당이 총선에서 유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좁은 시각, 당리자격제 시각에서 벗어나서 저는 진지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당은 뭐 무조건 반대하실 겁니까? 네. 무조건 반대라는 게 있나요? 네. 그리고 낙마를 시킨다고 한들 대통령께서 청문회에 그쳐서 부적격자로 저 국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 계속 임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총리는 후보자는 임명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장관들이요. 예. 자, 그런데 총리는 이제 국회에 다른 장관들하고 다르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자, 근데 저는 먼저 이 정세균 그 현재 지금 아직 의원입니다. 의원인데 자, 지금 입법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수장을 한 대한민국의 서열 2위입니다. 이분이 다시 행정부에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의 명을 받고 대통령의 보좌를 한다?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이건 정말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연 그럼 이분이 왜 이걸 수락했을까? 이거를 말한 청한 대통령이나 이걸 수락한 정세균 의장이나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가 이해가 가지 적어도 삼권 분립이라는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기본 틀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었고 또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걸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세균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만큼은 명분도 어떤 소신도 없는 자기 정말 자리 욕심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재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도 뭐 아들 공천 때문에 지금 몹쓸 짓을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굉장히 국회로서는 부끄러운 일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우려하는 것은 지금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저는 다른 차에 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이 반대한다고 그러셨죠. 저는 지금 정의당하고 다른 군소정당이 걱정이에요. 왜냐? 지금 이번 선거법을 가지고 이 국무총리 네. 이 인준 그 동의를 맞디를 하자고 아마 다른 야당들 한국당 말고 다른 야당들이 나설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저는 오히려 우려되고요. 오히려 우려되고 적어도 이걸 저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동의는 저희가 국민과 또 우리 국회에서 제대로 예. 평가를 해서 하고요. 예. 그다음 선거법은 또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것이 혼돈돼서 또다시 이 국정 난맥 그다음에 국회가 또 혼돈 상태로 빠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예. 됩니다. 네.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그 박근혜 당선인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고 헌재 소장을 지냈던 김용준 씨가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장이었죠. 이 분을 총리로 지명했던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한국당 바로 전신에서는 헌재 소장을 총리로 지명한 일이 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직 국회의장이 아닙니다. 전직 국회의장이고 지금 이제 육선 의원이십니다. 이분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주어져서 고심 끝에 받아들인 겁니다. 김용준 이런 총리가 것들도 저는 됐나요? 총리가 됐나요? 안 됐죠. 안 어쨌든 됐죠. 그렇게 그러면-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세균 지명을 했던 겁니다. 정세균 예. 지명자도 알겠습니다. 안 될 수 예, 있겠네요. 예, 예. 예. 사실 뭐 이제 어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 자리에 출연하셨습니다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이 총리 인준안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견지에서 보면은 사실 이른바 이제 대한신당 그 내부에서도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4+1 공조 체제에서 과연 이 정적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한국당의 이제 사실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요. 제가 봐서는 이 총리 후보자 인준의 문제는요. 네. 저는 4+1 공조 틀로 가면 좋겠지만 예. 저는 어쨌든 총리 인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 각각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고 능력이 안 되는 분인데 내가 4+1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찬성표를 던지고
뭐 이러진 않을 거라 보거든요. 무조건 저는 한국당은 무조건 낙마를 목적으로 아마 할 겁니다. 지켜보시면은 한국당이 아무리 좋은 말을 이 자리에서 하신다 할지라도 낙마를 목적으로 한다는 건 드러나게 될 거고요. 저는 나머지 4+1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지금의 이 정치 구도에서 한국당이 무조건 정쟁을 목적으로 낙마를 목적으로 이 청문회에 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큰 대의, 이 국정의 안정과 그리고 경제의 성과를 내고 협치를 하기 위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많은 의원님들이 저는 동참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당은 어쨌든 이 패스트트랙 문제와 이 인준안은 분리해 갖고 접근을 하겠다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전혀 네. 뭐 별개의 예. 논의 대상이라고 보고요. 예, 그건 따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야당이 네. 오히려 이 패스트트랙 선거법하고 연계해서 예. 굉장히 민주당의 예. 목을 죄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